감동의 항해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캐나다 출신이고요. 지난 22년 동안 국제금융범죄,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 사기와 재산 탈취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인터폴과도 협력했고 전 세계 수십 개국의 사건 현장을 다녔죠. 그런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가 제 20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김포 전통시장. 그곳에서 저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김정순 할머니 72세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분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 가정 내 갈등으로 치부하기 쉬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제가 이 사건의 세부 사항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산업화된 살인이었죠. 김정순 할머니는 평생 김포 전통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찌고 손님을 맞고 저녁 8시에 문을 닫는 삶을 50년 넘게 반복했죠. 그렇게 모은 재산이 15억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돈은 노후 자금이자 손주에게 줄 미래였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평범한 꿈이었죠. 1년 전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새 며느리 이름은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매일 시어머니 집에 들러 청소를 해주고 보약을 사다 주고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며 효부 이미지를 쌓아갔죠. 시장 사람들은 모두 칭찬했습니다. 정순이 복 받았네. 요즘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냐고요. 김정순 할머니도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마음 놓고 늙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유진이 갑자기 은행 동행을 고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하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통장이랑 도장 꼭 챙기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김정순 할머니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죠. 며느리가 챙겨준다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은행 가는 날이었죠. 유진은 시어머니 손을 잡고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전광판에는 환율과 이자율이 깜빡였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순 할머니는 그걸 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장면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남자들이 유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도 그들을 봤습니다. 눈빛이 교환됐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이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72년을 시장에서 장사하며 사람 얼굴을 읽어온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유진이 할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요.
그 손길이 평소와 달랐다고 했습니다. 약간 더 세게 잡았고 약간 더 빨리 끌었죠.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 주세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도장도요. 김지은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김지은 직원이 통장 사이로 뭔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작은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망치라고요? 왜요? 무슨 일이죠? 하지만 쪽지를 건넨 김지은 직원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 눈은 절박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묻지 않기로요. 이유를 따지지 않기로요.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유진이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혼자 갈게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가방을 움켜쥐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비상구 표지판을 봤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진이 창고 쪽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 둘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뛰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그렇게 뛴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고 비상구 문을 밀어 열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빨리요. 어디로 가시게요?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집은 안 됩니다. 며느리가 있으니까요. 아들한테도 갈 수 없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일 테니까요. 그냥 시장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정순 할머니는 떨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폭발했습니다. 왜죠? 내가 뭘 잘못했죠? 며느리가 왜 나한테 그러는 거죠? 도망치라니, 그게 무슨 소리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쪽지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김지은이라는 은행 직원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랐지만 그 사람은 위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본 노인 대상 범죄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고립시키고 재산을 빼앗고 끝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은행 직원이 개입했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날 밤 김정순 할머니는 친구 옥잔의 가게에 숨었습니다. 옥잔은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사람이었죠.
할머니는 옥자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해. 은행에서 쪽지를 받았어. 도망치라고 했어. 나 지금 뭘 해야 해? 옥자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떨리는 손과 눈물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진짜라고요. 정순아, 경찰 가야 해.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증거가 있어요? 쪽지 하나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착각인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그 손길, 그 쪽지,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김정순 할머니였을까요? 돈 때문일까요? 15억이면 큰 돈이긴 하지만 살인을 계획할 정도는 아니죠. 뭔가 더 있었습니다. 제가 파고들수록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에 있던 검은 정장 남자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거기 있었을까요? 그리고 김지은 직원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조직이었습니다. 유진 뒤에는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은 노인을 먹이로 삼고 있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그저 목록에 오른 이름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탈출한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본인은 몰랐겠지만요.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왜 특별한지를요. 다른 나라였다면 김정순 할머니는 그냥 사라졌을 겁니다. 치매 노인으로 기록되고 사고사로 처리되고 며느리는 보험금을 받고 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쪽지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제가 20년 경력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반격이었습니다. 도망친 다음 날 사태가 급변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경찰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해졌어요. 은행에서 갑자기 난동을 부리고 실종됐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걱정돼요. 경찰이 옥잔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김정순 씨 여기 계신가요? 할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옥자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신고하셨어요.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하셔서 난동 부리시고 가출하셨다고요. 난동이라고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본인은 그저 도망친 것뿐인데 난동이 됐습니다. 치매 환자가 됐습니다. 가출한 노인이 됐습니다. 옥자가 버텼습니다. 여기 안 계시는데요. 경찰은 명함을 두고 갔습니다. 보시면 연락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문이 닫히자마자 할머니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해외에서 수십 번 본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정신이상자로 만드는 첫 단계였죠. 치매 프레임. 그게 시작됐습니다.
유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에요. 깜빡깜빡 하시거든요. 병원 가자고 하면 화내시고요. 그렇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순이 요즘 이상하대. 치매 온 거 아니야?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착한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말을 안 들으신대. 시장 상인들이 수군댔습니다. 더 끔찍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준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유진이가 울면서 찾고 있어요. 엄마 요즘 좀 이상하잖아요. 병원 한 번만 가봐요. 제발요.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구나. 제일 믿었던 게 아들이었는데 그 아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해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분노했습니다. 정순아, 저 여자 지금 널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증언 싸는 거라고. 나중에 법원 가면 이게 다 증거가 돼.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이상했다는 거 말이야. 저는 옥자의 통찰에 놀랐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평범한 상인이 본능적으로 파악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요. 유진은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검사 받아야 해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제가 예약 다 해놨어요. 내일 병원 가요. 그 문자들은 나중에 법원에 제출될 사전 증거였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 정말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진짜 날 걱정하는 건데 내가 오해한 거 아니야? 하지만 옥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정신 차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저 여자가 이상한 거야. 쪽지 기억해. 은행 직원이 도망치라고 했잖아. 그게 증거야. 경찰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파출소장이 직접 왔습니다. 정순 씨, 며느리분 정말 걱정하시던데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치매 초기면 약으로 조절 가능하거든요. 치매 초기라고요? 할머니는 치를 떨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은행에서 도망치셨어요? 며느리분 말로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 하셨다던데요.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살려고 도망친 거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쪽지 하나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김정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는 치매 환자가 된다. 그리고 죽는다. 싸워야 한다.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의 잔인함을 봤습니다. 노인이 이상하다고 낙인 찍히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증언이 아니게 됩니다. 통제 대상이 될 뿐이죠. 며느리 유진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희망도 봤습니다. 옥자라는 친구가 있었고 어딘가에 김지은이라는 은행 직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서 있던 사람은 은행 직원 김지은이었습니다. 김지은이었습니다.
쪽지를 건넨 그 은행 직원이었죠.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옥자가 경계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저 은행에서 쪽지 드린 사람이에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김정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요? 왜 저를 도와주려는 거죠?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죽었거든요.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었습니다. 저는 이 증언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같은 방식이라고요? 지은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할머니 며느리 유진이라는 사람은 초범이 아니에요. 이미 2번 성공했어요. 2번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9년 부산에서 62세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죠. 며느리가 발견했고 사고사로 처리됐어요. 보험금 6억이 며느리한테 갔습니다. 2021년 대전에서 67세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이번엔 계단에서 넘어져서 뇌출혈이었어요. 밤에 혼자 계시다가 사고가 났대요. 며느리가 아침에 발견했죠. 보험금 7억이 며느리한테 갔습니다. 옥자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우연이겠어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2 사건 모두 며느리 이름이 유진이었어요. 물론 가명이겠지만요.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3번째라는 거예요?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3번째 타겟이에요. 저는 이 패턴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연쇄 범죄였습니다.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된 산업형 범죄였죠. 유진이라는 여자는 단순히 욕심 많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전문 살인청 부업자였습니다. 지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법은 똑같아요. 첫 번째, 결혼해서 며느리가 됩니다. 2번째, 1년 정도 효부 연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 신뢰를 쌓는 거죠. 3번째, 슬슬 치매 프레임을 씌웁니다. 깜빡깜빡 하신다, 이상하시다, 병원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4번째, 재산 이전 준비를 합니다. 통장, 도장, 보험 가입, 전부 챙겨요. 그리고 마지막, 제거합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면제를 타거나 계단에서 밀거나 어쨌든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럼 보험금이 나오고 재산도 상속되고 끝나는 거예요. 김정순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저도요? 저도 그렇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지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서류는 생명보험 가입증서였습니다. 피보험자 김정순, 보험금 8억, 수익자 이유진. 할머니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이거 언제 가입했어요? 모르겠어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6개월 전이에요. 며느리가 할머니 도장 들고 가입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모르셨겠지만요. 이게 불법이지만 보험회사도 실적 때문에 눈 감아줘요.
두 번째 서류는 금치산자 신청 준비 서류였습니다. 옥자가 물었습니다. 금치산자가 뭐예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보호자가 관리할 수 있어요. 보호자는 당연히 며느리가 되겠죠. 김정순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구나. 나는 상품이었구나. 값이 매겨진 먹잇감이었구나. 옥자가 분노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고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 뒤에는 조직이 있어요. 가짜 의사, 변호사, 보험 설계사, 전부 한 팀이에요. 은행에 있던 검은 정장 남자들, 그 사람들도 조직원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전율했습니다. 조직범죄였습니다. 노인을 타겟으로 한 산업화된 살인이었죠. 이건 단순한 가정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두 번째 피해자였어요. 2021년 대전 사건, 계단에서 넘어진 할머니가 제 엄마였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가실 줄. 며느리가 착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장례 끝나고 보험금 받아가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처리되지? 왜 경찰은 조사 안 하지? 그래서 혼자 조사했어요. 부산 사건도 찾았고 패턴도 알아냈어요. 그리고 은행 지점을 옮겼어요. 유진이 다음 타겟을 물색할 만한 곳으로요. 기다렸어요. 다시 나타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지은이 김정순 할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유진이 할머니랑 오는 걸 봤어요. 검은 정장 남자들도 봤고요. 그 순간 알았어요. 또 시작됐구나.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지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막아야 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우리는 같은 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세 여자가 작은 가게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피해자, 유족, 그리고 목격자. 이들이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지은이 한 사람을 더 데려왔습니다. 이틀 뒤였죠. 문을 열자 3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형사 강민호였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민호입니다. 할머니,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경계했습니다. 경찰이요? 지난번 파출소 경찰은 저를 치매 환자 취급했는데요.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 경찰들은 몰라요. 이게 조직 범죄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2년째 이 조직을 쫓고 있습니다. 2년이요? 옥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진작에 왜 안 잡았어요? 강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사고사로 처리된 사건들이거든요. 부검도 제대로 안 했고, 현장 보존도 안 됐고, 증언도 없어요. 살인이라고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강민호가 할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범죄 현장을 직접 잡아야 해요. 그래야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강민호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 눈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죠. 2년 동안 혼자 싸워온 형사의 눈이었습니다. 조직 내부에 비호 세력이 있어서 고립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물고 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강민호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힘들다고요.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올 겁니다. 그 순간이 기회예요. 집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강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전부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녹음기도 드립니다. 며느리가 약물을 타는 순간, 먹이려는 순간 우리가 들이닥칩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는 미끼라는 거네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린 할머니를 혼자 안 둡니다. 옆집에 대기하고 있을 거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뭔가 이상하면 즉시 들어갑니다. 할머니는 떨었습니다. 무서웠죠. 72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앞에 앉아서 약물 탄차를 받는다고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옥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안 해도 돼. 우리 다른 방법 찾자. 하지만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증거 없이는 못 잡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안 하시면 다음 타겟이 생길 겁니다. 또 다른 할머니가 죽습니다. 그 말이 김정순 할머니를 움직였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라는 말이었죠.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당한다. 내 아들이 결혼하면 그 집 시어머니가 당할 수도 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결심이 섰습니다. 하겠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믿게 할게요.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놀랐습니다. 72세 노인이 자신의 몸을 미끼로 쓰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에요. 두려움보다 사명감이 컸던 겁니다. 이게 한국인의 정신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준비는 신속했습니다. 강민호는 기술팀을 데려왔습니다. 거실 시계 뒤에 카메라 하나, 부엌 상부장 위에 하나, 안방 조명 옆에 하나. 전부 초소형이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쥐어졌습니다. 김지은이 물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증인이에요. 법정에서 증언해주세요. 이 조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당했는지 전부 말해주세요. 옥자도 물었습니다. 저는요? 강민호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친구예요. 할머니 옆에 있어주세요. 그게 제일 큰 도움입니다.
작전 전날 밤이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며느리를 다시 만납니다. 그 여자 앞에 앉아서 연기를 해야 합니다. 포기한 척, 굴복한 척, 약해진 척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옥자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넌 이미 도망쳤잖아. 도망칠 수 있으면 싸울 수도 있어. 강민호가 마지막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할머니, 명심하세요. 며느리가 뭘 타는 순간을 확실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입에 대지 마세요. 우리가 신호를 받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3분이면 도착합니다. 3분이요? 할머니가 떨렸습니다. 3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강민호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국가의 역할이구나. 약자를 지키는 것, 그게 경찰이고 국가구나. 강민호 형사는 혼자 싸워왔지만 이제 할머니와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순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나야. 집에 가고 싶어. 힘들어. 와줄 수 있어? 며느리 목소리는 즉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손을 떨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옥자가 포옹했습니다. 힘내. 강민호가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작전 개시. 전팀 대기. 저는 이 순간을 기록하며 생각했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사냥꾼이 되는 순간이구나. 도망치던 피해자가 함정을 파는 전사가 되는 순간이구나. 이게 한국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도착했습니다. 30분 만이었죠.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정순 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내가 이상했나봐. 힘들어서 그랬어. 유진이 달려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이해해요. 요즘 힘드셨죠? 이제 집에 오셨으니 다 괜찮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저는 모니터 화면으로 이 장면을 봤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유진의 얼굴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 뒤에 뭐가 있는지를요. 앉아 계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유진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유진은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찬장에서 녹용차 봉지를 꺼냈습니다. 컵에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가 나왔습니다.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죠. 유진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루를 차에 털어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숟가락으로 저었습니다. 가루가 녹아들었습니다. 강민호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확인. 약물 투입 확인. 대기조 준비.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저렇게 익숙하게 약물을 타다니요. 몇 번이나 해봤기에 가능한 동작이었습니다. 유진이 차를 들고 거실로 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몸 따뜻하게 하셔야죠. 할머니 손에 컵이 쥐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컵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증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폭발했습니다. 경찰이다. 꼼짝마. 강민호와 특공대가 돌진했습니다.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예요? 왜 이러세요? 손들어. 바닥에 엎드려. 유진은 바닥에 제압당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김정순 할머니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넌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다. 넌 살인자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그냥 차 끓여드렸을 뿐인데요. 강민호가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방에서 나온 이 하얀 가루요. 유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전부 녹화됐습니다. 당신이 약물 타는 장면 다 찍혔어요. 살인 미숙, 노인 학대,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강민호가 선언했습니다. 유진은 끌려나갔습니다. 끝까지 울부짖었죠. 오해예요. 저는 어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무너졌습니다. 옥자가 달려와 안았습니다. 끝났어, 정순아. 끝났어.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죠. 내 가족이 내 살인자였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건물 밖에서 또 다른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차에서 대기 중이던 남자가 잡혔습니다. 유진의 내연남이자 공범이었죠. 그도 수갑을 찼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강민호를 만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강민호가 유진의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들이 수십 개 찍혀 있었죠. 조직입니다. 유진은 말단이에요. 위에 보스가 있습니다. 보스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준이라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금융 컨설턴트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걸 기획하고 운영하는 인물이죠. 가짜 의사, 변호사, 보험 설계사, 전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럼 잡아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강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증거가 약해요. 유진이 자백하지 않으면 연결고리가 끊깁니다. 게다가 김태준은 로비 능력이 있어요. 경찰 내부에도 검찰에도 연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말단은 잡혀도 보스는 빠져나가는구나.
며칠 뒤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김태준이 석방됐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명목이었죠. 강민호가 급습해서 아지트까지 쳤지만 김태준은 증거를 미리 정리해뒀습니다. 서류도 통신 기록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김태준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선량한 사업가입니다. 어르신들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일을 해왔어요. 일부 직원이 일탈 행위를 했을 뿐 회사는 무관합니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노인 자산관리 전문가 무혐의 석방. 일부 직원 일탈로 누명. 치매 노인의 착각과 오해. 김정순 할머니는 다시 허언하는 치매 노인이 됐습니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준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집 앞까지 왔죠.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다린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실수를 했네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시죠. 더 나가시면 아드님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계속 잘 다닐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할머니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나중에 목격했습니다. CCTV 영상으로요. 김태준이라는 인간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자신만만하게요. 돈과 권력을 가진 자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저 괴물을 그냥 둘 수 없다. 유진을 잡았지만 의미가 없다. 저 인간이 살아있는 한 또 다른 유진이 나타난다. 또 다른 엄마가 죽는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봤습니다. 정의가 돈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을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희망도 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김태준을 조사하면서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 인간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였죠. 강민호 형사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김태준의 이력서였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대형 보험사 근무 경력, 현재는 독립금융 컨설팅 회사 대표.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달랐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노인 재산 탈취를 산업화시킨 겁니다. 보험 설계사가 타겟을 물색합니다. 독거노인이나 자녀와 사이가 안 좋은 노인을 찾아내죠. 그럼 유진 같은 여자들이 투입됩니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아들과 연결되고 며느리가 됩니다. 1년 동안 신뢰를 쌓습니다. 그 사이 가짜 의사가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주고 변호사가 법적 서류를 준비하고 보험 설계사가 고액 보험을 가입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제거입니다. 수면제든 계단이든 방법은 상관없었습니다. 사고로 처리되면 끝이었죠. 한 건당 평균 수익은 10억이었습니다. 보험금과 재산 상속을 합친 금액이었죠. 20년 동안 최소 30건 이상, 300억 이상을 벌어들인 겁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라 사업이었습니다.
노인을 상품으로 본 산업이었죠. 강민호가 아지트 급습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무실에는 엑셀 파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타겟 목록이었죠. 이름, 나이, 재산 규모, 가족 관계, 건강 상태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15억, 아들 1명, 배우자 사망, 타겟 적합.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수한 자료는 법정에 설 수 없었습니다. 영장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장 발부를 지연시켰고 그 사이 김태준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컴퓨터는 포맷됐고 서류는 소각됐고 통신 기록은 삭제됐습니다. 김태준은 석방 직후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언론 플레이가 첫 번째였죠. 방송에 출연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 노후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일부 직원이 일탈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 주장은요? 김태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요즘 노인들 다 치매야. 며느리 불쌍하다. 저런 시어머니 누가 모셔. 효부가 죄인 되는 세상. 여론이 돌아섰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다시 고립됐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정순이 좀 심하게 나간 거 아니야? 며느리가 착한데 왜 저래? 치매 맞나 봐. 할머니는 길을 걸을 때마다 시선을 느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준석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유진이는 구속됐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더 나가면 우리 가족 다 망가져요. 회사에서도 눈치 보여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넌 유진이가 나를 죽이려던 걸 믿지 않는 거니? 준석이 머뭇거렸습니다. 엄마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유진이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김정순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마저 잃었구나. 세상 전부가 저 김태준 편이구나. 강민호 형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좌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방 파출소로 발령났죠. 이유는 절차 위반과 무리한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태준의 로비였죠. 형사가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사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막혔습니다. 증거 없이는 김태준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지은에게도 협박이 왔습니다. 편지 한 통이 배달됐죠. 입 다물어라. 내 오빠도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지은은 떨었습니다. 오빠가 있었거든요. 대학생이었죠. 옥전의 가게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들락거렸습니다.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반찬을 사가며 물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 어디 계세요?
옥자는 모른다고 했지만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했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피해자가 고립되고 가해자가 웃고 시스템이 범죄자를 보호하는 게 정의입니까?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고 조사자일 뿐이었습니다. 개입할 권한이 없었죠. 어느 날 밤 김태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할머니 집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은 틈을 타서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오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래간만이에요. 나가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는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상황 이해하시죠? 무슨 소리예요? 김태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감옥 갔어요. 하지만 제가 변호사 붙여줬어요. 3년이면 나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요? 치매 노인으로 남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버텼습니다. 김태준이 웃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제 그만하시라는 겁니다. 더 나가시면 아드님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에서 잘리실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협박하는 겁니까? 김태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충고죠. 저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경찰도 검사도 다 제 사람들이에요. 돈이면 다 돼요. 할머니 혼자 뭘 하시겠어요? 나가요. 지금 당장.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김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생각 잘 하세요. 며느리 한 명 잡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있는 한 다음 타겟은 계속 생깁니다. 어쩌면 할머니 손주가 될 수도 있죠. 그 말을 남기고 김태준은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증언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약자는 결국 지는 건가? 돈과 권력 앞에서 정의는 무릎 꿇는 건가? 하지만 김정순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옥자와 지은을 불렀습니다. 강민호도 불렀죠. 넷이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쓰겠어요. 그게 뭔데요? 옥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국민이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국민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호 형사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김태준을 직접 만나겠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 죄를 말하게 만들겠어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요. 생중계 말입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이 우릴 안 믿으면 국민한테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증거가 필요하면 실시간으로 만드는 거죠.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김태준은 자백 같은 거 안 해요. 게다가 혼자 만나면 할머니가 위험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도 안 되면 전 진짜 포기할 겁니다. 김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돕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강민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이틀 뒤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특수 안경형 초소형 카메라였죠. 경찰 특수부에서 몰래 빼온 거였습니다. 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이걸 쓰시면 보시는 모든 게 녹화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송출할 수 있습니다. 불법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호가 웃었습니다. 이미 저 좌천됐어요. 더 잃을 게 없습니다. 김지은이 송출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실시간 스트리밍 설정을 했습니다. 옥자가 SNS에 예고를 올렸습니다. 오늘 밤 8시 진실이 공개됩니다. 노인 살해 조직의 보스가 직접 자백합니다. 꼭 봐주세요. 할머니가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김태준 씨, 저예요. 김정순이요. 김태준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웬일이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졌어요. 더 이상 못 싸우겠어요. 고소 취하할게요. 그냥 제 아들만 건드리지 마세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죠. 제 사무실로 오세요. 혼자 오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데려오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옥자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할 수 있어, 정순아. 강민호가 안경을 건넸습니다. 이거 쓰세요. 우린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작전실에 모여서 모니터를 지켜봤죠. 할머니의 시야가 실시간으로 송출됐습니다. 동시에 유튜브로도 생중계됐습니다. 처음엔 시청자가 몇십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삽시간에 불어났죠. 몇백, 몇천, 몇만 명으로요. 할머니가 김태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20층 고급 빌딩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김태준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시청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싸워봤자 할머니만 힘드시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저였어요? 김태준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재산이 15억이었잖아요. 아들도 하나고 며느리 들이기 딱 좋았죠. 그럼 유진이는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었나요?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유진이는 제가 고용한 겁니다. 결혼 중개업체 통해서 아드님한테 연결시켰어요. 전부 계획이었습니다. 시청자가 2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저 새끼 진짜 지금 자백하고 있는 거야? 녹화 중이라는 거 모르나?
할머니가 계속 물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요? 김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처음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쉽더라고요. 노인들 치매라고 몰면 되거든요. 경찰도 검사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죽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죽인 게 아니라 사고사로 만드는 거죠. 수면제 과다 복용이면 제일 쉽고요. 계단에서 미는 것도 괜찮고요. 어차피 노인이니까 다들 자연사로 봐요. 시청자가 50만을 넘었습니다. SNS가 난리였습니다. 실시간 생중계 링크가 퍼졌습니다. 언론사들도 주목했습니다. 경찰은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태준이 비웃었습니다. 돈이면 다 돼요. 경찰 몇 명 매수하면 끝이에요. 검사도 변호사도 다 내 사람들이에요. 할머니 혼자 뭘 하시겠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한 그 치매 노인이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앉아 있어요. 난 치매 아니에요. 난 증거예요. 김태준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안경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카메라예요. 지금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어요. 당신이 한 말 전부 녹화됐어요. 김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강민호가 무전을 쳤습니다. 지금이다. 돌입. 특공대가 건물로 쇄도했습니다. 시청자가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차봐라. 저 인간 무기징역 시켜라. 할머니 대단하시다. 사무실 문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김태준.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김태준은 도망치려 했지만 제압당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20년을 자랑하던 입이 지금 수갑 앞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환호했습니다. 해냈습니다. 김지은이 울었습니다. 옥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생중계는 계속됐습니다. 김태준이 끌려나가는 장면까지 전부 송출됐습니다. 시청자는 150만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법이 무너져도 시스템이 망가져도 국민이 직접 나서는 나라구나. 김정순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50만 명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배심원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150만 명이 지켜봤던 생중계 영상이 증거였죠. 조작할 수 없었습니다. 로비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무기징역.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살인교사, 조직적 보험 사기, 노인 대상 범죄로요. 며느리 유진도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공범들은 전부 중형이었죠. 김정순 할머니는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강민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했어요. 아들 준석이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오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난 엄마를 못 지켰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일으켜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 다 살아남았잖아. 김지은은 은행으로 복귀했습니다. 해고가 취소됐죠. 어머니 원수를 갚았다는 평화가 얼굴에 보였습니다. 강민호는 승진했습니다. 좌천 명령이 철회됐고 오히려 표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당신 덕분에 제가 형사라는 게 부끄럽지 않게 됐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시장 떡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떡을 쪘습니다. 생중계 이후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다른 노인 살해 조직들도 무너졌습니다. 치매 프레임이라는 흉기가 사회적으로 폭로됐죠. 저는 22년 경력 동안 전 세계 노인 학대 사건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승리까지 가는 경우는 한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72세 할머니가 150만 국민을 증인으로 세운 나라. 법이 무너져도 진실로 싸워 이긴 나라. 한국은 약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